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미학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비평이 나왔냐? 그 좀 이따는 예술론이 또 나와요.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미학을 공부하는데 무슨 비평이 나왔냐는 거예요. 근데 미학은요, 가끔가다 얼굴에 표정을 달리해버립니다. 가끔가다는 미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비평으로 나와요. 예술 비평.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예술론으로 나와요. 이 세 개가 그런데 정확하게 예술론하고 그 미학은 다릅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미는 가치고 예술은 창조고. 그런데 왜 예술이 가끔 가다가 미학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냐면요. 이 미를 갖다가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분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은 달라요. 그건 또 무슨 놈의 비평이냐. 이 비평이라는 것은요, 과학은 비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위 판단하면 돼요. 뭐 사지선다형이면 딱 맞춰서 그냥 해버리면 3번 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도덕이라는 것도 뭐 도덕도 그때 당시 그 딱 규율이 있어요. 거기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맞지 않은 도덕이면 폐기해버리고 다른 도덕 갖다 쓰면 돼요. 무슨 놈의 비평이에요?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윤리도덕, 사회의 윤리도덕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것도 쓸데없으면은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그 법 폐기하고 다르게 고쳐버리면 돼요. 그런데 미추에 대한 것은, 쾌감에 대한 것은 델리케이트예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좋다고 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고 저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비평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대하고 처음 나온 것은 이거 진짜 맞냐, 이거 가치가 있냐 없냐 하면서 사람들 다 캐션 마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비평가가 이거 아마 좋은 것 같다라고 해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화 쪽에 예술은 비평가가 꼭 따라다닙니다. 비평 기능이 있어요. 그 말은 아까 그 창조라는 것은 그런 성격도 있고, 미추에 대한 것하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실은 이 비평가가 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완전한 어떤 그 하나의 미학이라고 하는 가치 질서가 확 성립이 되면은 뭐 도덕처럼 그거 지키면 되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가름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비중이 있었다 이것이고요. 자, 이제 독일의 비평입니다. 그 계몽시대 합리주의가 이거 예술에 대한 취급을 엉망진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이것에 좀 반항하는 하나의 그 입장에서 빈켈만이랄지 레싱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발단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연결되어진 질풍노도 시대가 있어요. 질풍노도. 이것이 하만 헤르더 이제 괴테로 개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질풍노도는 계몽시대하고 프랑스 대혁명기 그 중간 사이에가 이 질풍노도 시대가 있어요. 그 약간의 거기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계몽주의를 갖다 반대하기 때문에 낭만성하고 연결됩니다. 낭만성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고, 아까 계몽시대는 객관적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은 아주 객관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합리적이냐, 이 논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거 둘 중에 지식을 얻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깔끔해요. 깔끔해. 그런데 예술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비평가들이 거기에 거듭니다. 빈켈만은 원래 예술한 사람들은 알 텐데, 여기 미술사를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빈켈만. 그런데 이 사람이 미술사를 이렇게 전공을 하다가 보니까 라오콘상이 있는데요. 아마 BC 한 25년인가 아무튼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게 발굴이 됐어요. 1500년 정도에.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비례가 맞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요. 뭐 엄청나, 작품이. 그 인간의 어떤 그 감정 같은 것이 많이 이입이 돼가지고, 라오콘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트로이에서 포세이돈이 아주 저주를 해가지고 그냥 그 아들 둘이 하고 그냥 뱀을 보내가지고 이게 아주 고통을 하고 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인데 엄청나게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대리석으로 이게 고통을 표현했는데, 이건 정말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에
단순히 계몽시대에 과학적으로 이건 비례가 맞다, 뭐 대리석으로 됐다, 이 정도 비평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가치평가가 좀 미약하니까, 이거 비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평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갖다가 비속함과 단순한 자연 모방으로부터 분리시켜요. 이거 단순한 모방은 아닐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신을 찾아내려고 해요. 빈켈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레싱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합리주의 어떤 그것에 반항하니까 질풍노도에 상당히 이거 개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극이라는 것이 내면적 어떤 진실성에서 사건 전개에 대한 선에 갇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레싱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만하고 헤르도로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질풍노도 시대지요. 질풍노도는 문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낭만주의도 그 예술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술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낭만주의는 음악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만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약간의 신학입니다. 신학. 독일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갖다가 신앙하고 감정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역설을 했고, 창조 활동의 시원을 이루는 것은 시라는 게 대단히 아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류의 모국어다. 하만은 아무튼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언어에서 형상이 개념에, 그리고 감성이 오성에 앞선다고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감성이 오성으로 앞서는 것은, 질풍노도는 약간 감성을 갖다 끄집어내고 그것이 그 다음에 낭만주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자, 헤르더도 질풍노도 시대의 비평가입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적 태도를 취할 때 미적 체험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말을 해놨어요. 자, 이제 헤르더입니다. 헤르더도 질풍노도 시대의 비평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정이입, 미적 체험 이런 것을 갖다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괴테입니다. 이 문학가죠. 그래갖고 이 사람 아주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학 예술론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창작 활동하고 자연과학의 이 탐구를 결합을 했는데요. 예술의 본질은 개성적 자아의 내면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면적인 거 강조하잖아요. 자연 발전은 완성을 지향하며 인간을 통해서 예술품을 생산하면서 발전한다. 이 말이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에요. 자연도 발전을 할 거예요. 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빠르게 진화한가 정말 모르겠지만은 거의 그대로예요. 자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이 변화돼 버리더라고. 그런데 사진을 보면요, 인공위성을 발사해 가지고 좀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그 빛을 받지 못한 부분이 완전히 전기불로 해가지고 환해요. 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이 자연을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원래 이 지구성에 인간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그건 나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창조라는 것은 목적이 합당한 것이 창조입니다. 그 목적성이 좀 약간 빗나가 버리면 그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지구성이 이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조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파괴를 했는가. 근데 지금이라도요, 방향만 올바로 잡으면 이거 창조 행위가 돼요. 다시 원상복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는 좋게 되리라고 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하고 예술은요, 그것의 특수성하고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 수긍합니다. 이거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만 있으면요, 우리가 개성진리체여 가지고 밖으로 나온 것은 이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다 이로와요. 근데 이 목적이 합당하지 못한 걸 만들어 놓으면요, 요것이 처음에는 좀 유사품 같이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그건 창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품은요, 전체 세계를 반영하는 소우주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괴테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 자, 그러면 낭만주의 예술입니다. 자, 이제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에요. 이제 예술 철학입니다. 주로 뭐 철학이에요. 철학, 예술 철학인데, 이제 종교도 그 정신운동에 한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념론적이에요. 관념론. 관념론이라고 하면은 독일의 관념론이잖아요. 이게 낭만주의하고, 그러니까 독일의 관념론은 약간 낭만성이 있어요. 낭만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 베켄로더는 여기는 뭐 신학자예요. 예술가의 행위는 본질에 있어서 신에 대한 종교적인 봉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종교에 대한 봉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슐레겔 형제 있거든요. 여기는 뭐 시에 대해서 상징주의적인 해석을 하고요. 시는 이성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사변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낭만적인 시는 완성됨이 없이 항상 성장하는 것을 갖다가 본질로 한다고 했어요. 예술이라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원래 창조해 놓은 것 속에서 바톤 터치 해가지고 또 발전시키는 것, 그 의도예요. 권해와 동경의 갈망이 낭만주의 예술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때 이론이의 개념을 써요. 이론이라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향유하는 창조적인 마음의 자기의식이에요. 자유.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조가 가능합니까? 안 돼요. 창조성은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면요. 이 자유가 없는 그 북한의 뭐 공원 예술가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북한에 예술가 있는가요? 자유가 없으면요, 그것이 과연 그 창조가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 소련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그 요소가요, 온천하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발리스입니다. 낭만주의적 색채로 시적 관념론의 철학적 세계관을 이제 구성한 사람이고, 이거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계몽주의는 꼭 수학하고 똑같아요. 기하하고 그 시메트릭이에요. 그러지만은 낭만성이라는 건 요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낭만성 기질을 가진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달 항아리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아주 삐뚤빠뚤해요. 그리고 덕수궁이랄지 거기를 가보면은 근정전 앞에 돌도 우리가 기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낭만성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디지털 시대에 물건 잘 만든 것은 뭐 세계가 인정하지요. 그러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봐보면 상당히 어떤 그 낭만성이 있어요. 시메트리를 갖다 깨고 사람의 감정을 갖다 그 속에다 집어여는 것이 낭만성인데, 예술가들이 그런 걸 잘해요. 자, 낭만적인 꿈은 현실보다도 근원적인 진리로의 계시하는 영감의 이제 원천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현대 새로운 발견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문제점은요, 미학사를 통해서 미에 대한 정의는요, 다양한 시대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느끼는 미는요,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지금까지는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특별히요, 헤르바르트 미학의 경우에 감성적 인식학은요, 하위의 학문으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가치 없는 학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건 문제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치 없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해결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의 시대에 올바른 가치 정립이 필요해요. 이러한 올바른 미에 대한 이해는요,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개념 규정을 해야 합니다. 미는 목적성이 올바르면 가능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